코가 맹맹하시죠? 그런 것도 있죠. 나도 약간 비염이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침에 나는 목소리 샬라 섹시잖아요. 코맹맹이 소리도. 안 그래도 코소리 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눈이 그래도 제법 내려서 울산은 아침에는 눈이 안 내리는 곳인데. 네, 근데 11월에 눈이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20도가 넘게 또 이렇게 기온이 확 올라서 요즘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적응이 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 꼭 지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호태의 그림 읽기 진행을 맡은 성예린. 전호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호태의 그림 읽기 6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대 한국의 풍경 제5장 중 삶의 풍요를 꿈꾸며 빚은 유려한 선, 사발과 접시, 온갖 그릇과 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흙 반죽으로 빚어 햇빛에 말리거나 불 곁에 두고 구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토기를 제작하면서 자연계의 물질을 보는 인간의 시각도 그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의 큰 변화 중 하나인 토기 발명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신석기 시대 하면 이제 이 인간이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해낸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전과 크게 구별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농사, 농경이죠. 네. 그 다음에 목축, 짐승을 기르는 거, 이런 건 구석기 시대 때는 없던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생활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바뀐 생활을 본격적으로 사실상 문명의 시대로 넣은 계기가 된 것이 그릇의 발명입니다. 물론 이 그릇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만 흙을 가지고 반죽해서 굳혀서 불기운까지 넣어서 만드는 것이 네. 그릇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죠. 네. 뭐 이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데 그릇의 등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사람이 드디어 물리적 자연계의 물질을 가지고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네. 거예요.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 변화는 자연계에 있는 것을 그냥 형태만 바꾼 것이 네.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는 자연계에 있는 것이 자연계에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을 빚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굳히는 과정에서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두면 비를 맞으면 풀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햇빛을 더하고 거기다 불기운까지 더하면 그 안에 성분이 바뀌어요. 네. 비를 맞아도 네. 눈을 맞아도 형태가 풀려지질 변하죠. 않아요. 그렇죠. 새로운 물질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화학적 변화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후에 금속을 녹여서 금속이 포함된 돌을 깨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유형의 도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네. 점에서 토기의 발명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공간의 창출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것도 매우 재미있는 겁니다. 네. 건축을 공간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자연 동굴 속에 살다가 여러 가지 물질, 예를 들면 뭐 지푸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네. 움집이라는 집을 만든 게 네. 신석기 시대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획해내서 사람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제 자연의 위아래 좌우가 없는 공간을 구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건 큰 공간이죠. 그리고 이동하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 그릇이라는 거는 자연에 있는 여러 개의 공간을 작은 구획 안에 그 공간을 담아버린 거예요. 독특한 사람만이 들고 다니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 구분된 공간 안에 뭔가를
구체적으로 담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장 유행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는 거, 쉬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먹는 거. 그쵸. 이 먹는 것을 담을 수 있다. 이제 물론 이전에 나무를 엮어가지고 그릇을 만든 적은 네. 있지만 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썩어버리거나 네. 곰팡이가 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네. 완전히 새로운 존재하지 않던 것이 네. 인간의 손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가 이후에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토기의 발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지니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석기 시대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가 장식 무늬와 형태에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토기하면은 한국인은 대뜸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는 맞아요. 것을 가장 떠올립니다. 아마 가장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빗살무늬 토기는 뭘까요? 뭐 이런 질문을 그것만 받았을 남아있는 거고.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이 그리고 또 있어요. 그 형태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가 동그랗게 네. 이제 좀 뾰족한 알 같은 것을 3분의 2만 자른 그런 네. 형태 같은 그 알 모양 네. 비슷한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빗살무늬 토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이름에서 나온 거죠. 빗살입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네. 사선을 그은 이것이 이제 빗살무늬 토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투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아는 빗살무늬 토기는 실제로는 한반도에서도 서북한 지역이 출발점입니다. 네. 한반도를 세로로 쭉 나누는 큰 산맥이 있죠. 우리가 태백산맥이라 네, 불리는. 네. 그 산맥의 서쪽 지역은 평지가 비교적 많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열린 공간이고요. 네. 이 산맥의 동쪽 지역은 좁은 해안으로 그냥 쭉 이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생활권에서 상당히 구별이 돼요. 네. 서쪽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이 태백산맥 동쪽은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산도 많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빗살무늬 토기는 이 서쪽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 거고 네. 이 동쪽 지역에서는 밑이 평평하고 그리고 기벽이라고 해서 이제 그릇의 두께가 네. 상당히 두꺼운 그런 토기들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네.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진 그 시기에 그래서 두 지역은 문화권, 생활권 이런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 토기 네. 형태로부터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토기라는 것이 흙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흙이 이 서북한 지역하고 이 동북 지역, 이 두만강에서 내려온 네. 이 띠 같은 이 지역이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북 지역에서는 만들어진 토기가 굵은 모래가 많이 섞인 네. 그런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릇의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으면 네.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고 밑이 안정돼 있는 것을 만들고 이 서북한 지역은 흙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또 구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그런 것으로 만들면 이 기백이 얇아지고 가볍게 네, 가볍고. 예,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토기를 보면 이걸 어디서 만들었는가 이걸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토기를 보고 문화 계통이라든가 생활권, 기후,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 동쪽에서도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다던데 하는데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너무 사람이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로가 있어서 네. 태백산맥의 약간 낮은 곳에서 네. 동쪽 해안 지역으로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양양 오산리 같은 곳에서는 두 지역의 토기가 네. 다 이제 발견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런 토기의 유형을 보고도 또 알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토기가 기록이 없던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네. 의미가 있고 앞에서 제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그 처음에 이 토기를 본 분들이 생선 가시 모양의 무늬라고 해서 오골문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어요. 생선가지고 그런데 오골문. 오골문. 오골문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보이는 유형을 그냥 이미지를 네. 이름으로 붙인 거고 네. 이 빗살무늬 토기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 그 속에 투사되면서 장식이 생겨나는 그 네. 과정에서 아주 단순한 장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때 이제 농경이 이루어지고 목축도 했으니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겼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전 세계 신석기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토기들을 보면 토기 겉을 매우 다양한 장식 무늬로 그려서 이 토기 자체가 하나의 그 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이런 것을 보통 장식문 토기 내지는 채도, 채색한, 채도, 채화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지금 남유럽이나 중근동 지역, 중국의 서북쪽 지역 네. 이런 데서는 채도 문화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발달해요. 근데 우리 쪽은 비교적 단순한 무늬지만 네. 그런 쪽에서는 무늬가 매우 다양하게 갈라지는데 예를 들면 뭐 빗살무늬 외에 사각 형태의 도형을 막 섞은 형태도 있고 사람 손 형태의 것 벽시 모양의 것, 뭐 이런 장식들을 막 섞어서 마치 이 기하문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네. 뭐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무늬들을 넣은 네. 그런 토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가 캔버스 역할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토기의 역할이 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귀중한 거는 대개 신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네. 가장 귀중한 걸 신에게 바쳐서 사람의 정성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네. 허락받고 얻으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에 가장 귀중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토기죠, 토기. 네. 가장 중요한 이 토기에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생각되는 귀중한 음식을 담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토기는 보통의 토기가 아니겠죠. 네. 제사형 토기죠. 네. 이 제사형 토기에 무늬가 들어가는 거는 신에게 기원하는 마음, 즉 사람이 신에게 구하는 어떤 바램. 간절한 바램 같은 것을 기도문 형태로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 바깥을 네네. 장식을 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기하문이라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아는 것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땅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농사라든가 풍년이라든가 뭐 네. 비가 내리게 해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소망을 간결하게 표현하다 보면 이 캔버스 역할을 하는 토기에 매우 다양한 무늬가 네.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캔버스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사에 쓰일 수 있는 귀중한 것이었구나. 네.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것이 토기니까 그 토기는 귀한 것일 수밖에 아주 없다. 귀한 거, 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로부터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라는 네. 것이 매우 다양한 용도로도 쓰이면서 특별히 귀중한 네. 어떤 행위의 산물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그 그릇을 만들어 청동 이제 그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렇죠. 그런 면이 굉장히 있죠. 획기적이고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신에게 바침으로써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바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이렇게 해준 네. 거다. 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형 토기의 등장 시기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기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다 보면 네.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과정이나 생각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읽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토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네. 토기인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빗살무늬가 사라져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라는 것이 네. 등장해요. 훨씬 고급 기술로 만들어진 토기지만 겉에 장식하던 무늬들은 다 사라져요. 그럼 그 무늬는 어디로 갔을까요? 청동기로 간 거예요. 청동기를 장식한 데 네네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기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가장 고급스럽고 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청동기에 캔버스 기능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주술적인 혹은 기도, 네. 뭐 소망 이런 것들을 담다 보니까 이제 민무늬 토기는
일종의 이제 실용적인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도구라는 것이 다양한 음식을 담아서 네. 보관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는 거니까 그릇의 또 하나 용도가 뭐겠어요? 처음엔 담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리하는 조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그릇으로 조리를 잘 안 하지만 초기에 이 토기들이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시기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네. 조리 기구로 쓰입니다. 조리 기구로 쓰여서 그런 토기들은 이제 좀 기벽을 두껍게 하거나 해서 요즘 저희 어. 뚝배기.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뚝배기도 질그릇의 역사에서는 아직까지 조리 도구로 쓰이는 네. 특별한 네. 오랜 그릇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이 철기 시대가 와서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 그릇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떡을 찔 때 쓰는 거 있죠. 절구. 절구 말고 그릇. 그릇? 네, 그릇? 도구로서의 절구 말고 그릇. 네. 음. 떡을 만들 때요? 떡을 찌거나 아, 찜기로 찌거나. 쓰는 거, 네네네. 찜기로 네. 쓰는 거 네. 그런 종류의 이제 그릇들이 만들어져요. 네. 아래쪽에다가 완전히 막혀 있는 공간을 두고 위쪽에 이제 그릇을 하나 더 걸쳐서 네. 거기다가 이제 가루 음식 같은 걸 넣어서 아래 그릇에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네. 어떻게 될까요? 쪄지는 거죠. 그쵸, 쪄지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을 요새는 안 해보셨으니까 잘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그릇 위에다가 그릇 안에다가 보자기 같은 거, 삼배 보자기 맞아요. 같은 것을 걸치고 그 위에 가루들, 네. 곡식 가루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네. 껍질의 가루 뭐 이런 것들을 섞어 넣어서 끓이면 이게 이제 반 정도는 습기가 남아있는 네. 일종의 죽도 아닌 밥도 아닌 그런 상태가 돼요. 네. 이제 그런 것으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그릇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게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 네. 삼국 시대까지 계속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초기부터 우리가 지금 공깃밥 먹듯이 쌀을 가지고 밥해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초기의 농경에서는 곡식의 생산량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곡식의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면 딴 걸로 보완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곡식에다가 도토리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 불려서 이 독성을 뺀 다음에 섞어 넣기도 하고 나무 껍질이나 나무 뿌리 중에서 전분에 해당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 말려서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것을 또 그 곡식가루하고 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같은 데서는 20세기 전반에도 순수하게 쌀로만 밥을 해 먹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쌀은 뭐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옥수수 가루도 들어가고 뭐 심지어 지금 채식 건강으로 이야기된 곤드레 나물 네. 말린 것도 들어가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족한 곡식을 보완하면서 쪄서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이 초기 생활이었고 네네. 점점 이제 곡식 생산량이 늘어나면 밥에 들어가는 곡식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우리 식생활의 변화 과정을 이 그릇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네. 초기에 시루 종류를 쓰다가 네. 시루 지금은 시루 하면은 떡 찌는 것으로 알지만 네. 원래는 그 시루의 용도는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끓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보조 도구였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릇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네. 곡식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시루를 쓰는 게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지금 아는 솥 형태의 것에다가 네. 직접 밥을 하는 네네.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네네. 거예요. 그 과정을 발견되는 그릇의 형태나 그릇의 재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그릇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쇠솥도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릇 종류가 바뀌어 가면서 음식 종류와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발굴돼서 나오는 그릇의 구성 방식을 보면 네. 초기에는 우리가 발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발 주발이라는 발이라는 네. 용어를 쓰는 속이 깊은 그릇들이 네네. 많이 나오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 접시류가 많이 네, 나와요. 접시.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반찬이 늘어났다는 그쵸. 얘기고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종류의 음식을 하기 음식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밥상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변화 과정에서 그럼 그릇은 더 이상 캔버스로 안 쓰이는가? 청동기와 철기로 인간의 관념을 담은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면 그릇은 더 이상 철기와 청동기처럼 캔버스는 안 쓰이는가? 대부분의 그릇은 캔버스로 안 쓰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질문한 것 같은 네. 상형토기라는 것이 네. 등장해요. 상형토기는 뭐 말 모양, 사람 모양, 어떤 짐승 모양 이런 식으로 그릇을 만든 것을 말하는데 네. 이제 그런 상형토기는 삼국시대에 이제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집 모양 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런 토기들은 뭐 밥을 담지 못하겠죠. 그럼 장식물로 집안에 딱 모셔두나요? 아니죠. 그런 토기들은 많은 경우에 물과 같은 액체를 담는 용기로 쓰였어요. 그럼 어떤 물이냐? 술이죠, 주로. 네. 술이 많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기마 인물상 이런 것도 네. 과학적인 기법으로 투시해 보면 속에 그 액체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을 넣고 앞으로 물을 따르는. 네. 그래서 술이나 물 같이 이제 실제 아마 제사 때 쓰이는 그런 네. 용도의 물을 액체류를 거기에 담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형 토기가 등장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캔버스로서의 토기의 용도가 결국은 바깥으로 형태의 변화라는 형태로 계승이 됐구나. 물론 그런 이제 상형 토기의 시대가 지나면 네. 나중에 또 상형 작이나 청자 백자 중에 네. 상형의 그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상형 토기가 토기의 역사에서 이제 일종의 자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라고 할 수 네네네. 있고 이 상형 토기가 등장할 때는 보통 그릇을 구울 때 900도 정도의 온도로 네. 구워요. 900도는 높은 온도입니다. 엄청 높은 온도로 굽는데 이 높은 온도로 구우면 토기가 회색으로 바뀌어요. 낮은 온도로 구우면 붉은색을 띠는데 높은 온도로 구우면 회색으로 바뀌고 토기의 기벽을 똑똑 두드리면 네. 새소리가 나요. 오. 예. 그만큼 이제 어떤 물기도 흡수하지 않는 매우 네. 단단한 토기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의 그 최고의 예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으로 우리가 내세우기도 하는 청자와 네. 백자가 등장하는 네. 거예요. 즉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상형토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상형토기가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라 불리는 회색 경질토기라 불리기도 하는 그런 단단한 토기 종류들이 제사용 그릇으로 많이 네. 만들어져서 무덤에 많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덤에 묻힌 것들을 그 발굴을 하다 보면 네. 당시 제사에 쓰였던 음식물의 종류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음식물을 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대개 이 신라 후기나 뭐 이런 때 가면 음식물의 종류가 수백 가지로 늘어나고 네네. 뭐 생선 종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생선 종류가 그때 이미 등장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익숙지 않지만 가오리 젓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가자미 식혜라든가 네. 이런 것의 흔적도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토기라는 것을 이렇게 네. 찾아내면서 알 수 있는 문화적 생활적 정보가 굉장히 네, 많다는 걸 그러네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왜 한 번씩 그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옛날 그릇들은 진짜 밥그릇이 이만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밥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심이란 말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에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주발은 네. 지금 우리가 먹는 밥 공기의 4배 정도 음식을 담을 수 있었고 네네네. 그때는 고봉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고봉밥이라고 했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음식 구성이 수십 년 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반찬이라는 것이 육류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반찬이 극히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젓갈 하나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나물 반찬이거든요. 그야말로 초군 목표로 살던 시대이기 네,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세계 10대 선진국의 하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 밥을 많이 먹어야지 네. 힘이 난다.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밥그릇이 아주 컸어요. 네. 실제 조선시대의 18세기 후반에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에 보면 모순밥이란 말을 쓰죠. 모순밥은 고봉으로 해줘야 네. 된다는데 거기 보면 일하다가 이제 쉬면서 밥을 먹을 때 밥 사발이 아기 머리
보다 커요. 네. 그리고 반찬이라고는 조그만 종지기에 아마 그냥 짠지라고 네. 불리는 초보적인 형태의 김치 같은 거 네. 그런 거 두세 가지? 두 가지? 뭐 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때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 그릇이 정말 그렇게 큰지,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정말 매번 그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관심이 없었던 부분, 그게 뭐 이렇게 했던 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땡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대 한국의 풍경 제5장 네, 삶의 풍요를 꿈꾸며 빚은 유려한 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촬영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내년에 한 살 더 먹어야 돼요. 한 살 더 먹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맨날 잊어먹어서 이제 이렇게 만감부 해주세요. 네, 만감부. 네, 조떼꾸아. 여러분들 만감부와 조떼꾸아를 사랑입니다. 안녕.